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 타파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새벽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가 최고 6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은 100에서 최고 400mm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과 충남 남부, 전북 지역은 30에서 최고 12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현이었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 열었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독특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봇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첫 뉴스 무엇이 될까? 어떤 아이템이 될 것인가 여쭤봤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 파주 돼지열병 의심 신고 확진 여부가 오늘 밤에 판정난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죠? 예, 네네.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의정부지검 검사와의 대화를 했다는 소식. 예. 오창석 평론가 일부러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일부러.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참 쉽지 않네요. 예, 네. 그렇죠. 아니, 뭔 알아야. 네. 알아야 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오창석 평론가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자, 6시 첫 뉴스는 화성연쇄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춘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끝까지 부인하면은 이건 진짜 뭐 본인은 부인하지만 유력 용의자로 아무개가 지목됐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처벌할 길도 없는 것이고요. 네. 예. 이춘재 그런데 이제 자신이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 부분은 또 법정에서 끝까지 부인했었던 거였는데 나중에 네. 결국 법원은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라면서 유죄를 판정했고 지금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이게 진심을 얘기하는 것인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이춘재의 그 주장에 대해서 말이죠. 자, 미세 뉴스 보세로 이어가기 전에 퀴즈 내주시죠.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전국 상황에 대해 논평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대표인 이 사람의 조국 장관 사퇴 삭발 투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삭발 투쟁도 문제지만 율브린너 운운하면서 희화화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지금이라도 민생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수장이자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자유한국당 대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대표 이름을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7005번 쓰시는 분 1부 끝나고 잠깐 다른 방송 갔다가 다시 오고 했는데 6시 첫 뉴스 마치는 것 이거 한 이후로는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네요.
김용민이의 계략입니다. 이게 바로. 예. 네. 주파수를 고정하게 하기 위한 김용민의 계략이에요. KBS 사장님이 좀 아시고 이 표창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창장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표창장 민감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중간에 잠시 무슨 노래 한 곡 나갔다고 또 돌리시지 못하도록 저희가 또 각별한 또 장치를 마련해 둘 계획입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버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부터. 네,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갈등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두고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계기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6개월 직무정지라는 징계를 윤리위원회로부터 받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유승민 의원 등을 향해서 정치인의 발언에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실제로 성대모사 해주세요. 쏘아붙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당 윤리위가 하태경 최고위원을 징계한 것이 성대모사를 좀 해줘죠. 하려고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네, 배경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배경 설명까지 손 대표 목소리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윤리위원회가 그러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를 한 것에 배후에 손 대표가 있다. 이런 주장을 듣게 된 셈이죠. 그래서 손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당 윤리위는 엄격한 독립기구로 당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가 윤리위 제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른미래당 회의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지상욱 의원이 나타나서 손학규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임명 철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철회를 부탁드린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제 회의장을 퇴장을 했는데 퇴장하는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가 한 가지만 듣고 가세요. 윤리위 결정을 당 대표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붙잡으려고 했으나 여러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상욱 의원은 다 뿌리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그 내용 다룹니다. 바른미래당 상황. 자, 바른미래당 내에 바른정당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박차고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바른정당계는 당내 투쟁을 이어간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징계 자체가 손학규 대표의 추석 10% 지지율 약속 공약을 덮기 위한 계략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최고위원 구성이 당권파 4명, 비당권파 4명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동수가 나올 경우 최종 결정은 당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체제를 굳건히 하는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당장 만약에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가 없어 보여서 당분간은 당내 투쟁을 이어갈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의심하고 있는 게 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뭐 하여튼 건수를 잡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이 권리를 해서 탈당한 다음에 자유한국당 쪽하고 합치는 거 아니냐. 또 여기에 뭔가 뭐랄까요, 추파를 던지듯이 황교안 대표가 보수가 통합하면 내가 거기서 대표할 생각 없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예, 조선일보가 오늘 크게 다뤘는데 이 최근의 무드를 보게 되면은 다시 그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손잡는 거 아닌가. 이 흐름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진작부터 그 가능성을 의심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손학규 대표도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한테 의심을 받는 게 있죠. 예.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대 과거에 같이 국민의당을 했던 사람들과 다시 합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징계로 인해서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 일부가 탈당해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는 명분의 싸움인데 국민들이 손학규 대표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국민들이 아마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직면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글쎄 뭐 국민들 눈치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지를 다느냐 안 다느냐 이게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닐까요? 뭐 그래서 저 지금 보수가 다시 합쳐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1대1 구도를 만든다면은 못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거대 상황을... 양당만 덕보는 현재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가지고 이 소수 정당들도 나름대로 살 길이 모색되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되면은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합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옮겨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예측.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부터 내년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가 합친다 안 합친다? 저는 합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희 평론가. 저도 합치지 않는다. 예,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합치는 것으로 거시겠습니까? 합치는 걸로 제가 걸겠습니다. 네. 네. 얼마를? 얼마? 무엇을? 네. 무엇을? 예. MC직을. MC직. 두 분이 자리를 바꾸는 걸로. 그래요. 자리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자리만 바꾸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희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금요일은 한국갤럽이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를 발표하는 날이죠. 아침 10시면 딱 올라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40%로 집계가 됐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이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던 것은 인사 문제 29%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국 장관 임명 문제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관측이 되는 것이고 또 조국 장관의 그 장관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설문이 실시가 됐는데 적절하지 않다가 54%, 적절하다가 36%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요. 민주당이 여전히 1위였습니다. 38%, 한국당이 24%,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7%, 그리고 우리공화당과 민주평화당이 각각 1%와 0.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서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 응답률은 1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19일 바로 어제였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캠퍼스에서 총학생회 주도가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주최와 참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포함해서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구성원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학생증과 포털 로그인,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서 구성원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이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한 중년 남성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재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경영학과 2학년 강지훈 씨가 자유 발언에 나섰는데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순수하게 기회를 줄 때 장관에서 내려오라는 발언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 집회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 연세대 쪽을 연세대 가셨구나. 서울대 고대에 비해서 확실히 학생 수가 적었고요. 서울대도 별로 없었대요. 네, 이제 학생 비중이 집회 참가자 중에서 학생 비중이 적었고 아무래도 좀 이 조 장관 사건이랑 관련이 없는 학교라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흥미로운 것은 이 집회 참가자 중에 청장년층이랑 중노년층이랑 기류가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노년층이 발언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현 정권 자체를 겨냥한 발언이 많았었고 그때마다 집회 측이나 주최 측이나 청장년 학생들은 제지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특히 뭐 박근혜 탄핵은 옳았다 이런 전제를 깔고 발언을 하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보다는 조국 장관의 좀 국한에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였다면 결이 다르군요. 네, 중노년층에서는 이제 좀 반문재인 성격이 강했고 재밌었던 것은 한 80대 정도로 보이는 연사분이 왜 학생들이 그 이름 석자를 말하지 못하는가 대통령 이름 석자를 말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본인도 끝끝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동상이몽의 집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민혜한수, 서기한수 하겠습니다. 민혜한수. 네. 화성살인 사건과 바른미래당 4분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 아, 그래요. 나는 O형이고 요이와는 B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기한수. 지금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두가단 차발 불가단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그러다간 집권 불가능이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한 뉴스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정한나 씨.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해야 할 일을 또박또박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앞으로 길면 3주, 운이 좋으면 2주가 고비라며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특히 양돈 농가를 포함한 주민들의 합심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대표로 알려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을 환영하며 협상 결과에 낙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불특정 세력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어 사이버 안보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의정부지검에서 첫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개혁 문제와 일선 검사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한번 민주투사가 당대표가 되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향해 하태경 최고위원이 한 말. 논란이 되자 하태경 최고위원 급사과. 정치의 금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사과를 받는가 했는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의 당 운영을 문제 삼으며 했던 이 말. 당윤리위원회가 발언 넉 달 만에 내린 결론은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이었습니다. 당사자인 하 최고위원의 반발은 물론이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당내 반대 세력 숙청에 권력을 독차지한 다음에 당 팔아먹으려는 손 대표의 정치 공작인 것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직무가 정지되면 최고위원회 구성은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동수가 돼 결국 손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고 비당권파, 말하자면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 길길이 날뛰는데 먼저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당 상황을 정말 매우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 대표께서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당을 손학규 사당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인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상욱 의원. 한 손에는 노역, 한 손에 들려야 할 당헌 당규가 아니라 방목을 들고 지금 이 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갑자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와 울분을 토하고 경중을 따지면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정당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은 더 큰 것입니다. 하태경 최고의 그런 징계를 철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손학규 대표, 나가려는 지상욱 의원에게 한마디. 한 가지만 듣고 가세요.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 대표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른미래당.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태경 의원. 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죠. 사실 이제 손 대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우리 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약간 사쿠라 정당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정권 지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같기도
뭐 이런 정당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선명한 개혁 야당. 그 옵션 중에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없나요? 없죠. 지금 현 시점에선 전혀 없고.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몇 달 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나경원 대표가 이 말을 하기 훨씬 전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이 끝내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라고 줄기차게 의심해온 손학규 대표. 그 봐라, 내가 나이를 헛먹은 줄 아느냐, 이런 반응. 유승민 의원 내지 유승민 의원 계열과 나경원 원내대표 내지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태경 의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손학규 대표, 이렇게 너희의 속내를 다 읽고 있는 나.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당대표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As far as my eyes can see, there are shadows approaching me. And to those I left behind, I wanted you to know you've always shared my deepest thoughts. You follow where I go. And oh, when I'm old and wise, bitter words mean little to me. Autumn winds will blow right through me. And someday, in the midst of time, when they ask me if I knew you, I'd smile and say you were a friend of mine, and the sadness would be lifted from my eyes. Oh, when I'm old and wise, as far as my eyes can see. There are shadows surrounding me. And to those I leave behind, I want you all to know you've always shared my darkest hours. I'll miss you when I go. And when I'm old and wise, heavy words that tossed and blew me, like autumn winds will blow right through me. And someday, in the midst of time, when they ask you if you knew me, remember that you were a friend of mine. As the final curtain falls before my eyes, oh, when I'm old and wise, as far as 내가 나이가 들고 현명해지면 쓰디 쓴 말이 내겐 의미 없죠.
이런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후배들의 거친 말에도 끄떡없는 손학규 대표의 인생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 들으셨어요.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만수르. 네, 자 김대근님, 정점식. 네, 정점식 의원의 그 선배 되죠, 검사 선배. 자 K캔님 정답 황교익. 네, 하나 틀렸습니다. 황교익이 아니라 예. 자 그리고 김종무님 조순. 언제적 조순 총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 6362번 쓰시는 분 정답 황우석. 네, 아니었습니다. 6061번 쓰시는 분 황희정승. 네. 자 그리고 3774번 쓰시는 분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각하의 고향 덕실마을에서도 95.9로 잘 들립니다. 각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덕실마을, 그 포항의 덕실마을. 그렇습니다. KBS 포항방송국 1라디오가 95.9로 잡히죠. 조항산에서 쏘는 KBS 포항 1라디오입니다. 네. 보내주신 분은 3774번이신데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청취자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네. 도덕적으로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 별 말씀 다 하십니다. 6728번 쓰시는 분 나경원. 네,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3334번 쓰시는 분 정답 황준표. 황준표란 정치인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K75330553 계정명인데요. 자 권황대행.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황대행. 네, 기지가 넘치는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오답 감사합니다. 자 2509번 쓰시는 분 정치 하루 이틀 했습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조건 합치지요, 이렇게 또 전망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네요. 예. KBS 1라디오 김영민 라이브, 이제 교통정보 들을 시간입니다. 6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수미 씨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역시나 금요일 저녁 정체 상당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한평 분기점 1차로에 사고도 발생해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경기권으로 와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20km나 긴 구간에서 정체고요. 또 비봉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정체가 극심한데요. 이 구간 모두 지나는데 3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안산과 반월터널에서 둔대 분기점, 동군포를 지나 부곡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집니다. 반대 인천 가는 길로도 신갈 분기점부터 밀리기 시작해 광규터널까지 느리게 이동을 하고요. 또 북수원에서 동군포, 군자에서 서창까지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백면 금호 분기점 진출로에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이후 경기권에서는 40km 가까이에서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안성에서 오산, 동탄 일대, 기흥동탄에서 수원, 신갈과 죽전, 달래내를 지나 반포까지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이 분야 최고의 예언가, 예정자. 네, 아마 내년 총선 이후로 최고의 예언가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보류해 두시죠. 머뭇거리시는 게 느껴져서 좀 속상한데. 아니요, 한 번이라도 뭐 입증된 바가 있어야 최고의 예언가라고 하든지 말든지 7개월만 기다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7개월 후에는 그 실력이 다 드러날 겁니다. 최고의 시사평론가 최스트라다무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어요. 네. 자, 내일부터 KBS 1라디오 새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십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뉴스월드 네네. 최영일. 아이고 세상에. 저는 그냥 김용민만 따라가려고요. 아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김용민만 같아라. 김용민이가 출근한 시간도 아닌 10시에 하시면 뭐. 예. 예, 리틀 김용민. 네, 알겠습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 5분. 네. 생방송. 맞습니다. 아이고. 내일부터 시작. 쉴이 없네요. 아니 평일에도 그렇게 아니요. 이 방송 저 방송 원래 다니시면서. 한가한 시간이고요. 예. 평일에는 제가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5시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얼리버드인데 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7시 반까지는 잘 수 있어요. 늦잠 잘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근데 이 코너 우리 명절에는 특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돌아와 보니까 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네네. 굉장히 소름이 오싹 돋으면서 내일 정말 총선이면 말이죠. 네. 지금 이 추석 민심 네. 제가 체감한 국민 정서는 국회 해산입니다. 국회 해산이요? 네. 아니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 것도 없이 입법부가 필요한가?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대한 공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네. 지금 뭐 모든 국정의 중심에 검찰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또 법원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국민의 그 투표로 선출된 정부의 장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행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국회는 거기에 어찌 보면 편승해서 네. 정쟁만 일삼고 있고 뭐 게다가 또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대화가 안 되면은 또 바로 검찰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원래 법이 촘촘할수록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의 법은 네. 법을 문화가 대신해서 시민들이 관행으로 지키기도 하고 글쎄 말이에요. 법은 느슨하고 큰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위헌 판결 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법들 네. 이 간통죄 2016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트렌드는 간통죄 폐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없어지는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그러니까 불륜을 네. 형사처벌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제 성인들이 네.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테니 예. 이 프라이빗한 문제들은 개인들 간에 합의로 해결하라는 문제예요. 네네. 그게 이제 성숙성, 시민적인 성숙성을 기대하는 사회인데 문제는 지금 법의 사이를 메꾸는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네. 합의와 절충과 타협으로. 예. 근데 이거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다 법에다 고소 고발하고 지금 이런 상황은요. 후진국형 정치다. 정치의 실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또 저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있죠. 정치권이 법을 안 지키고 이래버리면은 대화가 네. 안 되면은 또 네. 부득이 또 법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는데 또 저러는 또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예를 들면은 뭐 선거법으로 이제 뭐 재판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네. 사법부가 투표 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무효화해버리는 네네. 이런 일들도 허다해진다면은 뭐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그런 네. 판단이 나오는 거는 뭐 뭐라 하겠습니까만 뭐 정해져 있는 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치관계법들은 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인상비평식의 판결을 내려가지고 선출된 공직자가 네. 갑자기 뭐 당선 무효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네네. 그건 좀 우려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부 또 유사한 일들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네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실종됐어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정치가 실종이 돼가지고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각 정당의 의석수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추석 전과 같습니다. 분석이 더불어민주당 128석, 네. 자유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네. 무소속이 18석입니다. 이 중에 10명이 이제 이 대한정치연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혼 수순인데요. 무슨 재벌가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없는 집들은 이혼이 금방 빨리 끝나요. 네. 왜냐하면 재산 분할에 시간이 안 걸리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분할할 것도 예. 없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혼이 무려 지금 한 2년 가까이 끌고 있어요. 네. 생기자부터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했는데. 아니, 이렇게 2년 지나면은 미운정이 될 법도 한데 말이죠. 미운정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내 집에 대한 집착만 있는 것이 지금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냉정하게 지금 딱 구분을 해보면 비당권파가 수는 더 많아요. 15석. 네. 그리고 당권파 9석. 그럼 24석인데 나머지는 이제 입장 없음 이렇게 되겠죠. 네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서로 네가 나가라.
이 싸움입니다. 이거 좀 보기가 목불인견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가 나가라. 네. 이제 남는 사람이 당의 자산을 다 이제 소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것이고. 이제 당의 자산, 당의 이제 타이틀 그리고 이제 이 20석 넘었을 때 얘기긴 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국고보조금을 적지 않게 지원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텃밭을 지키겠다. 당의 자산도 지금 한 5, 60억 내외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자산을 지킬 테니 당신이 나가란데 서로 좀 이게 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손학규 대표를 위시로 한 이 당권파는 중도지대로 가고 싶고 빅텐트를 펼쳐보고 싶은 것이고 지금 유승민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당권파는 보수 통합 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고 그 손학규 대표는 아주 탁 깨놓고 보수 통합하고 싶은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냐, 말리지 않을 테니까 가라. 가라는데 왜 안 나가고 이런 분탕질이냐 이런 분위기예요. 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안 나가는 그렇죠. 거죠. 바로 뭐. 그겁니다. 서로 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거 이혼 문제가 다시 촉발된 계기는 바로 하태경 의원의 직무정지 6개월 아니겠습니까? 이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자, 나이가 들면 정신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좀 막말을 했죠. 거기에 대한 윤리위 징계인데 비당권파는 윤리위 징계 자체가 무효다. 당원 당규에 보면 지금 윤리위 자체가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한의 규정이 없다. 당권파 얘기인데 이게 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민생 실종이고 이거는 정쟁이다. 누구도 편들기가 참 묘해요.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한다라고 탁 하기가 묘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민주당이 벌써 총선 모드입니다. 물갈이 한다. 40명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더 나오고 할 있어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명만 해도 벌써 30%인데. 30%죠.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기는 한 50% 가까이 물갈이한 적이 없진 않아요. 뭐 워낙 이제 민주당도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총선을 많이 치러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름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어떤 범연, 정치적인 스탠스도 좀 바뀌어 왔죠.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보수 중도 진보를 망라하고 있는 거대 정당이에요. 집권 여당이면서. 그런 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혁신의 요소들이 지금 또 조국 사태를 이제 필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지금 최소 40석 물갈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40% 물갈이로 더 확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뭐 혁신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 들어야죠.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들어야 하고 지금 내부에서도 자, 우리가 어느새 진보를 표방한 민주진보계를 망라한 정당이지만 나이가 들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도 토로했어요. 알겠습니다. 또 게다가 이해찬 당대표가 내가 당장 다음에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본인이 말하자면 저승사자가 돼서 다 버스에 태워서 저승으로 가겠다. 엊그제 무서웠습니다. 특히 다선 중진 의원들을 모아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국민들 지금 비판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천 문제에서 다선 의원들이 섬뜩한 이야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도 이런 이 공천 쇄신, 현역 교체 이 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왜냐하면 하는데. 이 양당 경쟁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이 대대적인 물갈이 쇄신을 집권 여당이 한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도 정말 젊은 피를 수혈함과 동시에 신선한 인재들을 선보여야 되는 또 이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농담을 좀 섞는다면 자꾸 머리들을 깎는 게 아니실까 하는 이제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이거 뭐 농담이겠지 하는 농담 삼아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뭐 농담 삼아인데 이게 삭발순으로 공천 준다. 이건 농담이겠죠. 그거는 농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역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정론으로 말씀드리면 정색을 하고 농담 아니고 정론으로 말씀드리면 공천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분들이 삭발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지금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삭발 이후에 황교안 대표 앞에는요.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이고 뭐 혹시 나중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 의원이 박인숙 의원만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자 너도나도 이 삭발 러시입니다. 삭발 릴레이라고 지금 불리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 또 삭발의 숫자가 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이 차기 공천에서 좀 불안감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그럼 당대표와 함께 같이 머리를 깎으면 뭔가 잠시 이
이미지상으로 일체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조국 정국은 흘러가고 삭발만 남았다. 이런 비판도 지금 이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요. 아무래도 삭발은 황교안 대표에게 네. 있어서는 또 투쟁하는 야당의 모습. 선명성을 네네. 드러낼 목적도 있었을 텐데 이게 달성이 된 건가요? 이 목표가? 잠시 이 지지율 상승에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네. 뭔가 근데 이게 층이 달라요. 예. 어차피 이제 지금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지층은 결속할 대로 결속해 있어요. 네. 근데 지지층은 이 삭발에 감동받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나 비장하냐, 네. 얼마나 결연한 의지냐, 또 얼마나 뭐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런 얘기를 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표는 움직이는 표가 아니라 이미 자유한국당을 향해 있는 표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반대표를 또 가져오긴 어렵습니다. 지금 진영 결집이 있기 때문에 네. 중도층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자유한국당이 드릴게요. 삭발을 한 분이 하실수록 표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삭발 효과가 미치지 않는 층이에요. 실제로 합리적인 정책, 비전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삭발을 했을 때는 네. 그 세월호 이 가족들을 도우시는 분들이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절박한 마음의 표현 알겠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뭐랄까 뭔가 함께 동조하자, 연대하자 이 차원보다는 너무 비장미가 커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그 뜻이 전파되는데 도리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아픈 사회적 약자들도 처절하지만 그게 용산 참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월호 참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촛불 전국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촛불 문화제였기 때문이에요. 네. 예전처럼 그냥 강성 구호를 외치고 아마 이제 그때 비평화적으로 폭력적으로 경찰들하고 부딪히면서 싸웠으면 1,700만 연동원 인원의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렸을 거예요. 예. 오히려 기성 가수분들이 무대에서 저는 한영애 씨가 그 조율을 불렀을 때, 또 전윤건 씨가 애국가 부르고 그 감동이 연성화된 문화적 이 운동이 확산성이 좋다. 네. 그래도 뭐 세월호 가족들의 그런 삭발 투쟁은 충분히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머리를 깎는 건 국민들도 공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정치적인 삭발은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응집 효과는 있으나 이 확장 효과는 없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율불이나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좀 굉장히 희화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총선이라면요. 이 민주당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추석 민심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이번 주 발표가 있는 것처럼 다소 좀 하락세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원래 145석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130석으로 떨어졌다. 이거 좀 민주당 아까 이제 물갈이 쇄신론 얘기하셨으니까 좀 이 국민들 체감되게 보여주시고 민생 살려야 됩니다. 경제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2달 동안 거의 질질 끌려다니는 국면인데 이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식으로든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수가 던져져야 되는데 침묵 모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이게 들고. 뭐냐면요. 자유한국당이 말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지금 조국 장관도 비슷한 행보인데 이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혁신과 개혁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입법부가 도와줘야 법제도적 개혁을 할 수밖에 없지만 패스트트랙에 지금 2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행령을 개선해서라도 갈 수 있는 건 가야 되고요. 인사권을 활용해서라도 갈 수 있는 거 하는데 다른 부처는 왜 안 해요? 왜 법무부만 자꾸 눈에 띕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족 문제 있는데. 자, 자유한국당 힘듭니다. 머리 깎을수록 표가 떨어진다는 제 얘기 농반진반이지만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총선 치러진다면 70석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당이 합쳐서 그 200석이 안 됐는데 나머지 100석은 누가 가져갈지.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 선거법 개편 개정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른미래당 빨리 이혼하고 제가 할 길 가시고 이 중도 지역이 좀 빨리 교통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네, 금요일 퇴근 1시간 전 같은 남자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퇴근 전 1시간 같은 남자. 네. 굉장히 설레이는 소개인 것 같아요. 기분이 예. 좋습니다. 반면에 월요일 첫 코너 출연자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예. 그래요. 월요일 아침 회의 같은 남자 또는 여자. 누구시죠? 그분이? 월요일 첫 코너가 뭐였죠?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분인 것 박시영, 같습니다. 네. 박원석 두 분이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주식 편집장 나오셨는데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달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직장 갑질 119가 공개한 제보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그 회사원 A 씨가 상사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서 대표이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못 참느냐라면서 욕설을 들어야 했다는 제보도 있고요. 예. 배송 업무를 맡은 직장인 한 분이 사장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사장한테 힘들다라고 토로를 했더니 가장 힘든 업무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받고 결국 이분이 퇴사를 결정을 하셨는데 결국 가장 힘든 업무에 배정하는 게 나가란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줬는데 오히려 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진 퇴사로 기록이 되는 바람에. 그래요. 맞아요. 자진 퇴사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권고 사직으로 처리가 돼야지 이제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법률 시행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고 내용을 방치하거나 무시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일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사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폭언 사례들이 적지 않아가지고 노동자들의 가슴이 그야말로 피멍이 드는데 그럼 공공이 어떻게 구제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표를 써서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비자발적 퇴사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연일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16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의사인데 조국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 성격 장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죽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 장관은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 과대망상증도 심하다. 이렇게 정신상태 이상이 있는데 반드시 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날 같은 당의 신상진 의원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으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 두 분이 모두 의사거든요. 의사 면허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신 정신 상태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말과 또 다른 차원의 좀 문제가 있어요. 그 골드워터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공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인데요. 그래요. 그런 게 있었군요. 작년 3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씨가 배우 유아인 씨에게 당신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라는 글을 썼다가 이분이 소속돼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된 일이 있었거든요. 조증, 우울증 합쳐서 조우울증이라고 하듯이. 그때 당시 학회가 제명 사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밝혔는데 요 말이 박인숙 신상진 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자유한국당 김영호 의원이 소시오패스라고 언급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은 뭐 소시오패스도 정신 질환이라고 볼 수 있으니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풀이가 됩니다만. 그런데 또 신상진 의원은
이게 정신장애 혐오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을 또 했는데요. 네. 사람이 65세가 넘고 가끔 언어 실수와 행동장애나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 정신건강을 의심해야 한다. 네. 정신감정은 아주 중요한 진단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올해로 만 66세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정신감정이라는 의학적 진단을 내린 건데요. 이건 전형적인 노인 비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상진 의원이 의사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남들과는 다른 잣대로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예, 네. 이게 더 좀 우스운 건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인데요. 신상진 의원이 56년생입니다. 두 분이 지금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본인 말씀에 따르면 네. 이분도 내후년부터 예. 정신감정을 스스로 좀 받으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윤리 규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되는 거지. 그건 무슨 특정 병 운운하면서 이렇게 계속 공세를 퍼부으려고 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구나 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직업적 권위,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상대 정치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양돼야 네. 한다. 알겠습니다. 주간인물평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물은 또 누굽니까?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당황한 의원님들 소식입니다. 네네네. 한 분은 받은 문자 때문에, 한 분은 보내는 문자 때문에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셨는데요. 네네. 먼저 최근에 민주당이 그 총선 물갈이론 때문에 좀 뒤숭숭하잖아요. 네. 이 와중에 송영길 의원이 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해찬이 대표될 때부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 공천 파동을 염려했다. 민주정치에서 결격 사유가 있거나 무리를 일으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권리로 불출마를 강제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내용의 문자였는데 이게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받은 메시지를 읽고 있다가 이 장면이 찍힌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 민주당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 송 의원이 이 공천 물갈이론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하필 이런 시기에 그런 내용의 문자를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려고 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미묘한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이게 일부러 노출시킨 게 아니고 이게 이해찬 대표에게도 직접 해명을 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참 좀 그 미묘한 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문자는 뭡니까? 이거는 좀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네. 이 다음 이야기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18일 국회 외통위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딸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의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네네.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내가 이번 국감은 구주반에 속해, 그러니까 구주 유럽을 가신다는 말씀이신데 프랑스, OECD, 벨기에 등등 공간에 갈 예정이다. 혹시 너와 가까운 직원들 있으면 알려주고 내가 가서 도와줄까지 쓴 내용이 찍혔어요. 도와줄 마음이 없다. 이거 보내시려다 말았나? 뭐 도와줄까 말까?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수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